오늘의 이슈 먼저 의정 갈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는데요. 의사 국가고시가 또 갈등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현재 응시율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요. 그 뒤로 접수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또 연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에 의사 배출 인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문제는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됐을 때 가까스로 봉합됐던 의정 갈등 다시 또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연장을 안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연장을 할 명분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연장을 해서 어제 저녁에 마감을 했는데 특별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고시가 연장된 것은 거의 없거든요. 예. 과거에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국가고시는 일단 날짜가 정해지면 정해진 날짜에 그 시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혀 그 응시생이 없으면 모를까? 응시생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는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 8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가 실기시험을 어젯밤 12시까지로 한 차례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부로 종료되었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오늘 패널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네. 예. 어제 박원석 의장, 네. 지난번에 이렇게 그 정부하고 또 여당 함께 의사협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짚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예, 그 사실은 정부에서는 어쨌든 집단 휴진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실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도 진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예. 그 부분을 별도로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의대생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협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예. 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부가 일주일간 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추가 응시자가 거의 없어서 예년에 한 14%, 총 응시자의 14%밖에 지금 시험 응시를 안 한 상황인데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 응시생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일주일이나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이게 법령에 의해서 치러지는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거를 게다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속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뭐 재시험 기회나 이런 걸 주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찾아봤더니 2000년에 한 번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의학분업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반대하면서 그때 국가고시를 거부했는데 그때는 정부가 이번에 일주일 연기한 것처럼 그 재시험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예.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실기시험이 없었어요. 이제 실기시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기시험이 마네킹 놓고 실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일종의 환자 역을 하는 그런 모의 환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이렇게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이 시험 과목도 있는데 그분들 계약 기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이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협이나 전공의 협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무작정 그 재시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의대생들을 좀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시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정부도 구제책을 그 궁리를 해볼 텐데
지금 뭐 무조건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이건 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정부 정책 집행의 원칙이라는 측면에도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의사 국가고시 시험이 아주 오랫동안 치르더라고요. 11월 20일부터 43일 동안 실기 시험 치르고 또 뭐 12개 시험실을 다니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아주 네. 시험이 어렵던데. 그런데 김경진은 이제 네. 문제는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 거 아니냐 할 거냐 하는 네. 건데 지금 일단 시험이 시작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에 또 접수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박원석 의장께서 대체로 이제 해답을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큰 틀의 원칙을 지키느냐.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사실은 응시, 재응시 두 번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예. 다 걷어찼고 그러면 국가로서는 법치주의 원칙, 그다음에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이걸 본다면 냉철하게 자르고 원칙을 지키고 불이익을 주어서 내년에 응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첫째 대한민국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병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고 과연 이게 연말까지 또는 내년 여름까지 또는 뭐 내년 겨울까지 해결될 거냐. 예.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 그리 많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수준의 의료를 이끌어오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보면 미국 의사들이 받는 의사보다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받는 수입이 사실은 적다고 하는 것이 네. 정론이니까 그런 희생이 있었고 또 코로나 과정 속에서 의사들이 많은 희생을 이렇게 감내해 왔었고 고생을 했었고 또 실은 공공의대라든지 의료 인력 증원하는 이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료계의 얘기를 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얘기를 심층 청취를 하고 그걸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은 사실은 정부로서도 조금 잘못된 절차적인 과정의 예.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그리고 또 정부에서 큰 틀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한 끝에 이번에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협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큰 틀에서 과감하게 양보하고 정부 정책을 바꿨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면 요거는 그 큰 틀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는 부속품 정도의 예. 이게 이제 작은 지역적인 부분인데 방금 의장께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지금 자기들이 시험 보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안 주면 우리는 다시 파업하겠다라고 예. 밝히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사실은 학생들은 강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또 전공의협회 안에서도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회를 주면 학생들도 이쪽으로 시험 보는 쪽으로 끌려올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의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이런 큰 흐름을 보면 과연 이게 원칙을 지켜서 정책을 밀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런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조금 한 번 더 양보를 하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느냐 이건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가령 제가 보건복지부 예.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 이미 정부가 사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체면을 포기하고 우리 국가의 현재의 상태를 고려한 실리를 선택한 정책을 취했으니 이 작은 마이너한 이슈에서도 실리를 못 취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 좀 이렇게 설득하고 예. 또 의사협회라든지 전공의협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기존에 합의한 내용이 사실은 철회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예.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의료인력 수급, 공중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 국가고시가 자격 시험이죠. 그렇습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 평가 같으면 상대가 있으니까 공정성 차원에서 또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지만 절대 평가면 뭔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원석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계약 또 뭐 예. 환자 대역을 할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정부 예산이야 추가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시기는 조금 늦춰서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주장했던 법치주의 원칙 그렇죠. 또 하나가 정부의 체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이걸 물꼬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요구가 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장 지금 예. 뭐 김경진 의원은 정부의 체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정부는 이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걱정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사실 뭐 체면보다도 체면이야 뭐 잠깐 상하면 되는 건데 체면보다도 그게 선례가 돼서 이제 국가고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직역의 국가고시에 있어서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이제 비슷한 식의 그 대응이 나오면 이게 하나 이제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그걸 가장 염려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의사국가고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97%가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절대평가고 때문에 이게 이제 상대평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정성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 졸업하는 해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1년 사실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당장 내년에 인턴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인턴들이 레지던트가 되던 해에 레지던트 1년차 수가 확 줄게 됩니다. 보통 이제 3,000명 넘게 레지던트들이 각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으로 흩어지는데 이게 이제 400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군의관 수급이나 또 공중보건의 수급이나 이런 의료 인력 전체에 미치는 파급이 커요.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한 게 의료 인력의 부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했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결과가 오히려 특정 시기에 의료 인력 수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건 이제 누구에게도 이로운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풀긴 풀어야 되고 풀려면 일단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가 선배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의대생들을 좀 설득해서 정부가 재시험 기회를 준다면 재시험에 응하겠다. 그리고 정부 정책 철회라는 지금 아주 완강한 그런 요구사항을 일단 잠정적으로 내려놓겠다. 원점 재검토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설득하고 나서 정부를 상대로 재시험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좀 관용을 요구하는 게 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에서는 만약 이게 깨지면 다시 뭐 집단 유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이제 약간의 협박성 이제 그런 그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먼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의대생들도 당분간 이 정책 철회라는 그런 강경한 요구사항을 내려놓고 시험에 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응하면 시험을 볼 수는 있나요? 그건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겠죠. 네. 과거에 선례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김병진은 강대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험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정부가 여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뭔가 풀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그다음에 정부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부서 그다음에 의사협회 또 전공의협회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겸허한 마음 자세 그다음에 조금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들이는 자세가 되면 이게 예. 물 흐르듯이 풀려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딱 톱니바퀴가 막히면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요. 한번 좀 지켜보죠.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또 제기되면서 해명이 여기를 못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엄마 찬스라고 불리는 거죠.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휴가 규정을 어겼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그동안 공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의정부에 배치가 됐는데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다고 또 하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투사 근무하면서 용산에 가는 것은 모든 카투사 장병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죠. 또 하나, 추미애 대표실에서 평창 올림픽에 통역병을 뽑는데 거기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청탁을 해왔다는 건데요. 당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청탁을 했던 건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밝혔으면 조용히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인발부터해서 만약에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막 했고 저기 동계올림픽 할 때에 막 압력 들어왔던 막 이런 것을 제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예.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소일병은 그 동계올림픽은 갔더구먼요, 통역관으로. 안 갔습니다. 그걸 보내라는 그 이제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비 뽑기로. 제가 카투사 그 이사단 그 소일병까지 포함해서 제가 거기서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예. 내가 제비 뽑기 한다. 뽑기로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자대 배치 과정에 뭐 특혜가 있었다. 네. 용산으로 보내달라. 이게 네. 의정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대령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뭐 그 아버지랑 그 다음에 할머니 모아놓고 40분 동안 교육했다 이렇게 녹취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부모 할머니랑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가긴 했어요. 네. 근데 다 모아놓고 그 강당 같은데 모아놓고 거기서 모든 부모들 다 모아놓고. 대교육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대령이나 이런 사람을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인정해요. 그러면은 박원석 의장, 네. 판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긴 말입니다. 이게 점점 더 뭐 조국 전 장관 때 논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막 뒤섞여가지고 예. 지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현근택 그 변호사 멘트에도 나왔듯이 신병 수료식 이후에 부모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모 입회하에 이제 근무지 추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나 봐요. 강당에 다 모아놓고. 근데 그걸 마치 저 전화통화 녹취에서는 그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예. 또 어머니와 이렇게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그건 아닌 거 예. 같고 그건 확인이 된 것 같고 국방부에 나가 있는 민주당 출신의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그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라는 예. 식의 뭐 그게 이제 청탁이라면 청탁일 수 있겠죠. 이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국방부 내에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뭐 그걸 타진해보거나 알아봤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뭐 그 추 장관 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추첨으로 방식을 변경을 해서 제비뽑기를 했다. 이게 예. 이제 저번의 설명인데 근데 그 측면에 있어서 부적절성은 휴가와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한 것도 지금 거의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더불어서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법에 어디에 위반되느냐 이건 좀 따져볼 문제가 있을 예. 것 같아요.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통역병으로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을 했다면 한 것만으로도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변호사시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걸 지금 고발장 접수된 이후로 8개월 동안 들고 있는데요. 빨리 수사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어쨌든 의혹이 아닌 건 의혹이 아닌 대로 또 의혹이 법에 위반되는 건 법에 위반되는 것대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 의정 활동 해보시면 이제 특히 뭐 청문회 스타시기도 한데 이런 어떤 의혹이 생기고 그러면 새로운 의혹들을 자꾸 이렇게 제보를 해주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경우 같아요. 아마 저기는 신원식 의원이 이제 예. 군 장군 출신들이고 특히 아마 저쪽 이 주한미군이라든지 카투사 쪽하고 연결되는 아마 후배 장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통한 아마 정보 수집이 아마 상당히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오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올라온 걸 보니까 추미애 장관 따님이 프랑스 유학을 가는데 예. 그 그것도 비자를 프랑스 정부의 빨리 내달라고 비자를 그랬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파견돼 있는 외교부 직원에게 뭔가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예. 그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오보가 아니라면
그 국회에 있는 외교부 직원이 그 사실 자체를 맞다고 확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추미애 의원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벌써 한 2년 됐습니다마는 그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따님 KT 취업 청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염동열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사실 그 취업 청탁 관련해 가지고 영장 청구도 됐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본인의 자제분들의 뭔가 학업이라든지 또는 군 복무와 관련돼서 뭐 편의를 봐주는 내용의 청탁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람 인사와 관련된 청탁이라고 본다면 권성동, 염동열,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 그 모습하고 구조하고 별 다를 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또 본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이고 또 사실은 상대방 정당 소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책임 얘기가 나오려면. 예, 이제 그 사실 여부가 당연히 이제 밝혀져야 되는 예.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상황이 더 꼬이는 게 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발탁하려면 발탁하고 저 시골로 한직으로 날려보내려면 날려보낼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의 자제분에 관한 형사사건이고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본인이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 표현에 의하면 최소한 보좌진 중에 누군가는 전화를 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또 좀 뉘앙스는 뭐 다양한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본인의 자제분 또는 본인의 보좌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책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건데 예. 그런 구조 속에서 있는 맥락 속에서 동부지검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는 수사를 지금 8개월째 또 심지어는 어떤 진술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안 받으려고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더 꼬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경진 의원 생각에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금 엄정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면 일단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특검 수사라든지 특임검사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는 본인이 자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특별검사법 2조 2항을 보면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제도 특검은 이미 법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특검법을 새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법 2조 2항의 특검 발동 사유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 충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사안이라는 게 그럼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사안이 이해 충돌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렵지 않지만 이 특검 발동을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용납이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박원석 기자 아까 조국 사태 얘기하셨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문제 짐이 또 이어지는 것 정부 여당도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둘 다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이 공격을 펴거나 또 반대 진영에서 공격을 편다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좀 어려운 네, 뭐 대통령이나 또 여당 지도부 입장이 좀 난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 과제들이 많은 부분 진행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추 장관이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어쨌든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도 아직 달성이 안 된 게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신상 논란, 개인 논란, 가족 논란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중도 낙마를 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이제 정권의 데미지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심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의 두 가지 역린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교육 문제고, 하나가 군대 문제인데, 이 두 사안이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공통점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초기에 좀 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추 장관의 국회에서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더 이 사안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 장관이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현했던데 저는 그 표현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예. 자,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번에 얻은 것이 더 많았을까요? 잃은 것이 더 많았을까요? 득실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녹취 들어볼까요?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네. 정부의 일원이고요. 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 성공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의 일원이니까요. 네, 그렇죠.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은 열심히 내는데 네. 또 어떤 정책이 반드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제가 무슨 뭐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 입장이 그런 걸 아니시죠? 요구하면 안 네. 되잖아요. 네네. 저보고 이 무슨 당내 투쟁을 하고 뭐 갈라치기에 무슨 차별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아하. 소리 하는 분들 네, 계시던데 대선 후- 회방 놓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김경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번에 이재명 지사 득실 따진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손해가 훨씬 크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지금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제 이게 쟁점이었는데 어쨌든 많은 언론사의 사설들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관련되는 내용들 대부분의 언론사의 사설들이 선별 지급이 맞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 우리 배경에서도 비슷한 논조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는 너무 파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논설들이 실렸습니다. 예. 논설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대표적인 어떤 이념이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그 지도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조금 지나치다. 예.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예.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당내에서 저 정도 토론이라든지 의견 충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고 어떤 때는 대선 후보 지지도 1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언어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비판하는데 언어의 품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은 대통령쯤 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산처럼 굳은 심지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상당히 가벼운 언어로 비판을 하다가 상당히 당내에서 또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뉘앙스가 좀 바뀝니다. 그거는 대선 후보로서 이분의 인격이라든지 모습이나 어떤 이슈를 대하는 자세가 태산같이 못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후의 맥락을 쭉 가지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께서 얻는 것도 있겠고 특히 예.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급이 되다 보면 또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옳았다고 선택하는 뭐 이런 국민들도 분명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예. 큰 틀의 맥락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이 훨씬 맞다고. 실이 더 컸던 것 같다. 박원석 의장 평가는요? 글쎄 뭐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실보다 득의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느 게 더 클지 계량이야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의 그 뭐랄까요 트레이드마크가 선명성이잖아요. 예. 충분히 이번에 이 토론 과정에서 논란 과정에서 그 선명성을 부각을 시켰고 당내 주류하고는 다른 목소리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당내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 기반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인기 있지만 단기 필마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형성했다는 면에서 이게 대권까지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의도된 전략적인 행보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꼭 실만 있었겠느냐 득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거는 어떤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모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재정에 좀 부담이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좀 맞춤형 지급이죠. 선별 지급도 예. 아니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런 공방 또 이런 어떤 수일기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있겠죠. 네, 오늘 주요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